자, 27번. 함수 f의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함수 f의 정의역이 다음과 같고 gx의 정의역은 다음과 같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한 a값, b값을 곱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함수 f를 보니까 a, b를 잘 모르겠어요. 시작점을 찾아야 되는데 시작점의 위치가 찾는 방식이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a, 그때 루트 지우고 뒤에는 f값 마이너스 b,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냥 상수 a, b라고 되지 이게 뭐 양인점인지 파악도 안 되니까 일단 그렇고, 두 번째 시작점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죠. 루트 앞에 플러스 오른쪽, 루트 앞에 플러스 위로, 오른쪽 위로 가는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대략 그려야 되죠. 뭐 위치를 정확히 모르니까 대략 뭐 여기 시작점을 칩시다. a, 마이너스 b,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렸는데 이 함수의 정의역이면 x의 범위잖아요. 그럼 정의역이 3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 값에서 얘가 0보다 같을 때 정의역이 발생하죠. 그렇지 않나요? 저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1이 0보다 같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x는 a 이상일 때 정의역이 발생하는데 그 값이 x가 3 이상일 때와 같아야 되므로 a 값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b로 일단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gx의 정의역, g는 함수 f의 역함수잖아요. 함수 f의 역함수가 g예요. 따라서 gx의 정의역이라는 뜻은 달리 말하면 fx의 치역이죠. 이렇잖아. x 1, 2, 3 y a, b, c 함수 f, 그 함수 f의 역함수. 그죠? 그럼 함수 f에서는 이 y가 공역이었죠. 예를 들어 역함수는 1대1 대응해서만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1이 a를 찍고 2가 c를 찍고 3이 a를 찍었다고 합시다. 그랬다고 합시다. 근데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반대로 찍는 거죠. 야, 누가 나 찍었어? 그걸 반대로 찾는 거죠. 누가 나 찍은 거야? 내가 찍었어가 되죠. 이렇게 역방향. 그럼 보신 바와 같이 함수 f에서 여기는 a, b, c는 치역이었어요. x가 선택한 y값. 근데 역함수에서는 이게 정의역이 되죠. 따라서 함수 f의 역함수의 정의역이라는 뜻은 함수 f에서는 치역이라는 뜻이에요. f 역함수의 정의역은 f에서는 치역이 되는 겁니다. 결국 f의 치역이, 여기 fx의 치역이 y는 마이너스 5 이상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x가 y로 바뀌어서 저기는 x는 실제로 정의역이 아닌 f에서는 치역이 된다고 했으니까 x가 y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y는 5 이상. 그럼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가 5 이상에서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계속 위로 올라가네요. 그럼 5 이상이면 여기가 아마 y는 5라는 위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b 값이 5가 된다는 뜻이고 b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a 값 3, b 값 마이너스 5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정답이네요. 아셨죠? 이러면 돼요. 무리함수는 여기서부터 그려지고 여기서부터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 a, b잖아? 그럼 여기는 x는 a예요. 여기는 y는 b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그려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프가. 그럼 정의역은 그럼 마이너스 b였죠? 네. 정의역은 x의 범위 3 이상은. 따라서 a 값은 3이라는 걸 눈치를 챌 수 있고 뒤에 정의하는 말을 이제 해석을 잘해서 알고 보니
G의 정의역은 F의 치역과 같다. 치역의 범위가 y는 -5 이상이다. 그럼 그래프의 y 좌표값이 전부 다 -5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값의 위치가 -5임을 알 수 있죠. 잘못 썼는데. 아까 왜 플러스가 나왔죠? 왜? 정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b가 -5잖아요. 따라서 b 값이 5입니다. 그래서 3호 15가 되죠. 왜 -15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아마 부호를 잘못 봤나 봐요. 이게 플러스인 줄 알고 잘못 봤나 봅니다. 어쨌든 이겁니다. a 값 3, b 값 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또 질문이요? 또 질문이요? 이제 진짜 없습니까? 믿어도 되나요? 알겠어요. 뭐 없으시다니 강제로 뭐 없는 질문을 끄집어낼 수는 없고. 자, 고등수학의 마지막 단원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중2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웠었어요.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던져요. 이 주사위를 던진다를 이 파트에서는 시행이라고 부를 겁니다. 시행,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행동을 시작한다 라는 뜻. 그럼 던지는 거는 시행을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특정한 일이 벌어져요. 소수가 나온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2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사건이에요. 어떤 시행에서 얻어진 특정 결과물, 그게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가지수를 물어봐요. 그럼 몇 가지인가요? 소수가 나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게 경우의 수예요. 위에서 본다면 3가지가 정답이죠. 이렇습니다. 일단 단어의 뜻을, 시행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줄을 세운다,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뭐 대표를 뽑는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시행이라면 구체적인 거기 그 시행에서 얻어진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동전을 던졌을 때 뭐 안면이 나온다 라든지, 대표를 세웠던 뭐 대표를 뽑았는데 뭐 남학생이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구체적인 결과물이 사건이 되며 그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너무 어렵죠?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넘어갑니다.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중요한 건데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쉬우니까. 근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합법칙, 고법칙이 뭐냐면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니까 그 사건이 하나만 발생하진 않아. 2개 이상의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그 각각의 사건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어떨 때는 답을 구할 때 총 몇 가지입니까를 물어볼 때 그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곱해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곱하냐,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합부터.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덧셈하는 케이스, 합의 법칙은 여기 우리 집 있어요. 행복한 우리 집. 행복하죠? 네. 여기 즐거운 우리 학교. 집에서 학교로 갑니다. 통학수단을 따지는데 버스가 2개 노선이 있어요. 100번, 101번 있다고 칩시다.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 3개 노선. 1호선, 2호선, 3호선. 그럼 내가 집에서 학교로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가지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5가지죠. 왜 5가지냐면 버스에서 2가지가 발생했고 지하철에서 3가지가 발생하는데 얘네들을 결국은 덧셈한 거거든요. 그래서 5가지예요. 이게 합법칙인데, 고법칙은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겁니다. 이게 즐거운 행복한 우리 집, 즐거운 우리 학교. 가는데 중간에 도서관을 거쳐갈 생각이에요. 근데 집에서 도서관까지 버스가 2개겠어요. 100번과 101번. 도서관에서 학교로 갈 때
지하철 노선이 1호선, 2호선, 3호선. 그럼 내가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 학교로 갈 수 있는 총 교통수단의 가지수를 말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6가지입니다. 100번 선택했다는 가정하에 100번 1호선, 2호선, 3호선 3가지. 101번 1호선, 2호선, 3호선 3가지. 총 6가지. 근데 이게 계산상 답이 6가지 나오는 이유를 보니까 버스 2가지와 지하철 3가지를 서로 곱하더라는 얘기죠. 6가지. 이게 합법칙, 고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어렵게 따지지 않아도 충분히 상황상 가능하죠. 얘는 더해야 될 것 같고 얘는 곱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왜 더하고 왜 곱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행위로 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선생님 그러면 왜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더해야 되고 어떨 때는 곱하는 게 경우 중요한 거거든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사건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발생해요.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해. 그럼 각각 사건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개 나오겠죠? 그럼 그것들을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언제는 더하는 거고 언제는 곱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곱하는 겁니까? 똑같이 집에서 학교로 가는데 얘는 더하고 얘는 곱하잖아. 가운데 도서관이 있다는 차이도 물론 있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버스라는 교통수단과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을 때는 덧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덧셈하는 겁니다. 내가 버스를 선택해? 그럼 지하철은 선택 못하는 거예요. 지하철 타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면 버스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밑에는 그렇지 않죠. 얘는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순차적 선택을 해야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모두 다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버스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집에서 학교로 가려면 버스만 타면 도서관까지밖에 하지 학교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럼 버스도 선택하는 동시에 지하철 노선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사건 A, 버스를 탄다. 사건 B, 지하철을 탄다.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 그런 케이스 때는 곱의 개념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바깥에 외출할 생각이에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나갈 생각이야. 집에 윗도리를 봤더니 윗도리가 3개가 있고 아랫도리가 4개 있어요. 그럼 내가 바깥에 외출할 때 입을 수 있는 코디의 가지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3 더하기 7이 맞나요? 3 더하기 4가 맞나요? 3 더하기 4가 맞나요? 3 곱하기 4가 맞나요? 그러면 3 곱하기 4가 맞는 겁니다. 3 더하기 4 하면 큰일 나다. 이게 잘못하면 너 경찰에 끌려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겠다는 얘기잖아. 윗도리든 아랫도리든 하나만 있겠다는 뜻인데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를 선택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번에는 내가 밥을 먹으러 점심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식당의 메뉴판에 보니까 밥류, 면류, 밥류 3가지, 면류 4가지. 그럼 이럴 때는 7가지 덧셈하시는 겁니다. 점심을 먹나 물론 이렇게 밥도 먹고 면도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두 개를 둘 다 먹는다면 이게 답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이든 면이든 하나를 선택하잖아. 너 뭐 먹을래? 그러면 난 밥도 먹고 면도 먹을 거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뭐 먹지? 밥 중에 먹을까? 면 중에 먹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선택이 안 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 때는 덧셈하는 겁니다. 지금은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합곱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2학년 되셔서 여러분이 확률 통계를 공부하게 되시면 많이 어렵습니다. 합곱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명확한 이해를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순차별 이것도 동시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얘네도 동시에는 아니야. 동시에가 말이 되냐? 버스를 타면서 어떻게 지하철을 타?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라는 개념이 아닌 모두나 혹은 순차적 개념이에요. 버스를 탔고 그리고 지하철을 탄다. 그런 개념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어쨌든 두 개의 교통수단을 다 선택해야 된다. 순서에 맞게 다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고 위는 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가 선택이 안 되는 케이스. 그럴 때는 합, 밑에는 곱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이건 중1 때 배운 건데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런 거죠. 24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물론 약수를 구하라면 일일이 다 구해도 돼. 근데 그걸 구하는 과정이 좀 귀찮잖아, 사실은. 이게 일일이. 또 숫자도 크면 더더군다나 더 귀찮습니다. 많으니까. 근데 약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약수의 개수만 구하라면 굳이 그 일일이 다 약수를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학교 때 이걸 배웠거든요. 24를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더라. 그때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여기 있는 지수에 1 더하고 여기 있는 지수에 1을 더한 다음에 그들을 곱하면 24 약수의 개수는 8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중1 때 배웠었어요. 그래서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에 1씩 더해서 그들을 곱하게 되면 약수의 개수 정도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중1 때 배운 내용이고 뭐 시간 되면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 그 왜 그런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결과 일단 익혀두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설명드렸고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게 어려운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까지는 아닌데 새롭게 배워야 되는데 쉬운 거는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운 건 어렵고 이거는 어려우면 확 어려워져요. 근데 쉬운 거는 아주 그냥 뭐 애들 장난처럼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에다가 여기 빈칸에다가 내가 어떤 색깔을 집어 넣을 생각이야.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색깔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중복해서 막 선택해서 그냥 또 칠한 거 또 칠해도 돼. 그럼 여기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야. 다 곱하면 왜 다 곱해야 되죠? 얘도 칠하고 얘도 칠하고 얘도 칠하고 모두 다 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선택한다는 경우에서 고백 개념이니까 27가지가 정답인데 보통 그렇게 시험을 출제 안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에서는 중복순열이나 중복조합은 배우지 않습니다. 이게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칠했던 걸 또 칠하겠다는 얘기는 중복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고1 과정에서는 보통 칠했던 걸 또 칠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뭐란 말이 나오냐면 인접한 영역은 인접은 말 그대로 옆에 이웃하는 것 혹은 붙어있는 것. 그러니까 A와 B가 이웃, 인접. B와 C가 이웃, B, C는 인접. A와 C는 이웃하지 않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얘네는 인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기로 해요. 왜냐면 A에다 빨간색 칠했는데 B에도 빨간색 칠해. 그러면 색깔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색깔 구분이 아니고 영역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합니다 라고 한다면 처음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어디든지 어디 한 군데 칠해야 되거든요. 보통 그냥 여기다 칠해요. 3가지. 그럼 B는 A가 칠한 걸 빼고 남는 걸 칠해야 되니까 2가지. C는 조심하셔야 돼요. 1가지가 아니고 B가 칠한 색깔을 빼고 남는 나머지니까 다시 2가지가 됩니다. 이해되죠? 예를 들어 뭐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고 노란색 있어요. 얘 빨파노 중에 그냥 아무나 빨간색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빨간색 B에서 2개 중에 뭐 파란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C를 칠할 때는 파란색만 겹치지 않으면 돼. 그럼 2개 중에 아무나 선택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2가지예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 라는 내용이고 뭐 보신 바와 같은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되고 27번은 그냥 A부터 쭉 칠하면 되고 28번은 28, 29, 30처럼 이런 것들은 그냥 많이 겹친 것보다 천천히 칠하시면 돼요. 네. 뭐 A부터 쭉 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어려운 건 나중에 나오면 그때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 괜히 진짜 우기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네. 우기는 건가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합시다. 다음 이제 수요일날 질문할 시간 있으니까. 자, 이제 여기가 오늘 수업 이제 핵심인데 순열 뒤에 조합이 나와요. 어찌됐든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수학을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뭘 배웠었으니까요. 뭘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었어요. 우리 반에 A, B, C, D, E 5명의 학생이 있어요. 이 5명을 기준으로 첫 번째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을 생각이에요. 그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했었거든요. 회장, 여기 회장 자리예요. 여기 부회장 자리예요. 그럼 네가 이걸 뽑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네가 이제 권한자라고 치고. 그럼 이제 고민하겠죠. 저 A, B, C, D, E 5명 중에 누굴 회장으로 앉히지? 결국은 이 5개 알파벳 중에 여기에다 채워놓을 수 있는 알파벳의 선택 경우의 수를 고민하겠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냐면 당연히 5가지죠.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D가 오든 E든 그 중에 그 5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회장을 뽑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장 뽑으면 부회장이 다른 사람을 뽑죠. 그럼 여기다가 헷갈리니까 아무거나 하나 뽑아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경우를 계산하기 편하니까. A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A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 1명이니까 이렇게. 정답은 20까지. 이렇게 했었죠.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회장을 뽑을 게 아니고 주번 2명을 뽑을 생각이에요. 오늘 청소해야 돼. 청소 당번 2번, 청소 당번 주번 2명을 뽑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주번 1명 뽑고 또 주번 1명을 뽑아요. 그럼 처음에 누굴 주번시켜지? 경우에서는 5가지입니다. 그 다음 4가지겠죠. 근데 얘는 2로 나눠서 써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가지. 똑같이 5명 중에 2명 뽑는 겁니다. 같은 케이스예요. 5명 중에 2명, 5명 중에 2명. 근데 얘는 그냥 5 곱하기 4 차례대로 그냥 곱하기만 하면 정답인데 얘는 뽑아놓고 2로 나눠? 왜 2로 나누지? 그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앞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회장, 부회장 자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직책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회장 A와 부회장 B, 회장 B와 부회장 A는 서로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 20가지 안에, 이 20가지 안에는 이 케이스가 서로 다르게 계산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20가지 안에 주번을 뽑는데 똑같이 주번인데 주번 A, 주번 B, 자료 바꿔서 주번 B, 주번 A. 이 케이스는 같은 케이스인 거죠. 그럼 실제로 이 20가지 안에 이 케이스는 같은데 서로 다르게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A, B, 앞뒤 자리가 맞바뀌는 A, B와 A, B가 두 사람이죠. 결국은 2명 뽑았으니까 주번 2명의 자리 바꿈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2명이 자리 바꿈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A, B, B, A. 그 2가지만큼 뭐가 발생하냐면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 가지인데 이건 같은 케이스인데 2번 세잖아. 그러니까 2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나? 자, 이제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순열입니다. 순열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뽑은 것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렇게 순서 있게 뽑는 것, 직책 구분이 되게 뽑는 것, 이게 순열입니다. 그 밑에 봤던 대표 뽑기처럼 주번 2명 뽑는다 이런 문제 있었죠. 겹쳐지는, 직책 구분이 안 되는, 순서가 없는 이런 케이스를 뽑는 거는 좀 이따 배우시는 조합이라고 배우실 겁니다. 순열이 뭐냐면 일단 정의대로 써드릴게요. 서로 다른 n명 중에 사실은 n개인데 개라고 합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일단 중복 없이 뽑았던 거 또 뽑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중복 없이 R개를 선택하여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순열입니다. 쓰다 보니까 팔 아프네요. 글씨를 좀 잘 쓰고 싶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순열입니다. 아까 예를 든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주머니 안에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 공이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 5개 중에서 내가 2개의 공을 꺼낼 생각이야. 꺼내서 뭐 할 거냐면 이 2개의 공을 꺼내서 이 2개의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가지고 2자리 자연수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럼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는 총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거 뽑을 때 2와 3을 이렇게 바깥으로 뽑아냈다고 칩시다. 그럼 2와 3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3, 23, 32. 둘은 같은 숫자인가요? 같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지? 그럼 지금처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 없이 뽑아놓은 거 또 뽑진 않아요.
두 개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두 개를 일렬로 배열했더니 그 배열의 경우가 달라. 서로 다른 케이스야.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순열이라고 불러요. 아셨나요? 그리고 잘 보세요. 순열은 약속된 기호가 있어요. 답은 당연히 뭐냐면 5 곱하기 4입니다. 20까지가 정답이에요. 아까랑 똑같죠? 5개 구수 중에 첫 번째 거 하나, 그 다음은 그거 빼고 나머지 4개 곱하면 20개. 근데 중복 발생하지 않네? 그냥 곱하면 정답. 이런 구조죠. 근데 이 순열을 정리할 때 이게 이렇게 문제가 간단하면야 누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근데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전체 대상이에요. 전체 대상. 내가 지금 서로 이게 지금 전체 구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거예요. 서로 다른 n개. 그리고 중복 유무. 중복할래 안 할래를 물어보죠. 중복을 선택할 거니 중복하지 않을 거니. 중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의 개수예요. 몇 개 뽑을 거니 R개를 선택할 겁니다. 단 이 R은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5개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없이 10번 뽑을 수는 없습니다. 5개 중에 10번 뽑으려면 뽑아도 또 뽑아야 돼요. 뽑고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10번 뽑지 5개밖에 없는데 10번을 어떻게 뽑습니까? 그래서 R은 가장 많아봐야 N이고 그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열 상태를 보는데 그 R개를 뽑아냈죠. 그 R개 배열 상태를 보니까 이게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일렬 배열 혹은 순서 있게 배열 혹은 직책 구분 대개 그렇게 배열.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을 우리는 순열이라 부르고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써요. 읽을 때는 NPR이라고 있습니다. NPR. 정확한 표현은 N permutation R이라고 있는데 permutation이 이제 순열이라는 뜻이에요. 순서 있게 배열한다는 뜻이에요. 영어식 표현을 앞으로 당겨 쓴 겁니다. P. 이거 대문자입니다. NPR. 됐죠? 대신에 얘는 표기법이에요. 늘 우리가 수학 배울 때 보면 뭔가 내용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표기를 쓰잖아요. 이건 표기법이에요. 그럼 이 표기법을 가지고 연산을 하시오 그러면 연산법은 n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곱합니다. 자연수를. n 하나 빼고 n-1 또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해간다. 총 몇 번을? R번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거죠. 좀 전에 했던 걸 만약에 순열 기호로 쓰시오 그러면 보세요. 전체 대상 서로 다른 5개. 그냥 중복 없이 중복해서 또 뽑지는 않았잖아요. 뽑고 집어넣고 또 뽑고 이거 한 건 아니고 그냥 뽑아낸 거니까 중복 없이 몇 개를 선택했냐면 2개를 선택했죠.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했더니 경우가 다르네요. 그럼 순열입니다. 순서 있게 배열했다. 순열. 계산법은 5부터 내려가면서 숫자를 곱하는데 몇 번 곱하냐면 2번 곱하는 겁니다. 그럼 숫자 2개 곱하라는 얘기예요. 5 곱하기 4. 정답은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OP3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계산은 5부터 내려가면서 숫자를 몇 번 곱하냐면 총 3번 곱하는 겁니다. 하나씩 숫자 작아져요. 5, 그 다음 카운팅은 4, 그 다음은 3. 정답은 60까지 이렇게 돼요. 아셨죠? 이게 순열입니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한 번만 더 혹시 모르니까 10P4 10부터 내려가면서 4번의 자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10, 9, 8, 7 여기까지 곱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좀 언제 다 곱하죠? 보통은
보통은 보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얼마입니다라고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게 답이에요. 이 계산이 너무 귀찮거든. 우리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적당한 계산을 해야죠. 물론 적당히 이 정도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겠네 그러면 보통 하는데 숫자가 굉장히 커 생각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하는 문제도 있긴 있는데 보통 그냥 이거 자체가 답인 케이스가 더 많아요. 너무 계산이 불편하면 그냥 저렇게 놔둡니다. 기호 자체를 하나의 수의 개념으로 그냥 놔둡니다. 아시겠죠? 이게 순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일단 순열은 이 순서들, 이 네 가지의 순서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쭉 읽고 일단 전체 대상이 몇 개지? 중복은 9일 땐 중복 안 한다고 했다. 당연히 중복 안 할 겁니다. 선택 몇 개 하지? 알게를 하는구나. 근데 배열 상태를 보니까 순서 있게 배열하거나 직책 구분되거나 아니면 일렬로 배열하는 문제. 어쨌든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때는 기호를 NPR로 쓰고 계산법은 N부터 내려가면 자연수를 하나씩 내려가면서 곱하되 총 R번을 곱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럼 이 기호를 익혔으니까 NPR을 익혔죠. 계산법은 N-1, N-2 쭉 곱하면서 총 R번. 책 뒤에 보면 여기다가 뭐 써놨는데 뭘 써놨어요? 뒤에 보면 N-R 플러스 1. 그래서 뭘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R 이거 외우지 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선생님 이게 왜 N-1 이게 N-R 마이너스 1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라는 건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굳이 하자면 얘는 N-0 곱하기 N-2 N-1 곱하기 N-3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것도 분명히 곱하기로 본다면 N-1로 갈 거란 얘기야. 근데 첫 번째 뽑았을 때는 0 빼고 두 번째 뽑았을 때는 1 빼고 세 번째 뽑아서 2 뺀 거니까 R번째 뽑으면 R 플러스 1 뽑겠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숫자가 크니까. 죄송합니다. 하나씩 숫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됐나요? 첫 번째는 0, 하나 작아졌죠? 두 번째는 1, 하나 작아졌죠? 세 번째는 2, 하나 작아졌네요? 그럼 R번째는 R-1. 그 뒤에는 M-R 플러스 1. 이렇게 책에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왜 이거 왜요? 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렇게 있다는 거 그냥 알고 있으면 되죠. 이게 NPR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NPR 중에 몇몇 개 이제 좀 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라 기호를 그냥 값으로 빨리빨리 익혀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NPN. NPN이면 N 곱하기 N-1 곱하기를 N번 곱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곱해지죠? 1까지 다 곱해집니다. 그냥 OPO. 이게 뭐예요? 5부터 5번 곱하는 거니까 결론은 다 곱하겠다는 얘기죠. 자연수 1까지 모두 다 곱한다라는 뜻이 돼요. 이게 NPN입니다. 얘를 앞으로 수학적 기호로 다시 바꿨습니다. N하고 뒤에 이상한 기호가 붙어요. 느낌표. 근데 여기다 N 느낌표를 읽지 않고 이게 팩토리얼이라는 기호가 있어요. 팩토리얼. 교수님 줄여서 그냥 N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N팩. N팩토리얼. 이게 N의 한글로는 N의 계승이라는 뜻이거든. 옛날 용어인데 N의 계승. 쭉 곱해가는 겁니다. 하나는 숫자 빠지지 않고 쭉 계속해서 곱한다, 계단식으로 곱해간다 이런 느낌으로 N의 계승이라고 불러요. 그걸 N 팩토리얼. 그래서 이렇게 10P, 10 그럼 얘는 10 팩토리얼. 10부터 내려가면서 쭉 곱해서 자연수까지 모두 곱하는 케이스. 이게 계승의 표현이에요. 그럼 두 번째 MP1 얘는 그냥 N이죠. N부터 한 번만 곱하는 거죠. N. 근데 이게 어려워. MP0. MP0는 뭐예요? N부터 내려가면서 한 번도 안 곱하는 거거든. 이 결론 무슨 의미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아무것도 뽑지 않는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말해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뽑지 않겠다. 한 가지. 얘는 MP0는 답이 1입니다. 1. 아셨죠? 그리고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말도 있거든요. 0 팩토리얼. 그럼 0 팩토리얼이 뭐예요? 원래 n 팩토리얼은 n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 1까지 곱하는 케이스인데 0 팩토리얼은 그냥 이거는 정의대로 그냥 1입니다. 1.
이것도 뽑지 않는다 케이스랑 비슷한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건 익히셔야 되는 거지 0팩토리 왜 1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면 기호화를 이렇게 쓰기로 한 거니까 이건 약간 익히시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식이 하나 더 있는데 저 MPR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요. 이걸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간혹 증명을 해야 될 때나 다른 어떤 거랑 이렇게 연계해서 다른 문제를 풀어줘야 될 때, 그럴 때 주로 이 MPR 순열을 계승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순열을 계승을 통해서 그때는 이렇게 씁니다. m-r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앞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하도 애들이 이제 헷갈려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한글로 써드리긴 하는데 이게 MPR을 계승으로 표현하면 저렇습니다. 왜 이렇죠? 그러면 빨리 설명할 테니까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 이게 약간의 증명 과정인데 여기다가 내가 얘가 얘죠. 근데 이걸 끝까지 다 곱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다. 여기까지만 곱하지 않고 이건 어디까지 곱해진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m-r 플러스 1까지 곱해진 건데 더 곱하는 겁니다. 더. 이쪽 하나씩 작아지고 있죠? 그 다음은 m-r일 거예요. 이쪽 하나씩 더 작아지고 1 빼고 그 다음 또 1 빼면 m-r 이렇게 곱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1까지 곱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변이 이렇게 곱해지면 이건 지울게요.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지면 우변이 m부터 1까지 곱이니까 이게 m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여기와 흰색과 흰색이 같은데 내가 이 하늘색 부분을 곱했잖아요. 그럼 좌변도 하늘색을 곱해야 돼요. 여기다가 하늘색을 곱한 겁니다. 이만큼을. 근데 이만큼이 누구냐면 잘 보시면 10부터 이렇게 되면 이거는 10 팩토리예요. 7부터 그럼 얘는 7 팩토리예요. 그럼 m-r부터 쭉 1까지 곱해가면 얘는 m-r 팩토리 됩니다. 이해돼요? m-r 팩토리얼을 양변에 곱한 거예요. 그럼 좌변은 이렇게 붙고 우변은 곱했더니 얘랑 붙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양변을 나눈 겁니다. MPR은 이걸로 나눈 거예요. m-r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 이게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에요. 굳이 왜 저렇게 되냐고 물어보면 저렇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요거는 좀 그래도 할만했는데 이건 좀 어렵네요. 그러면 주로 잘 쓰진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계산은 다 이걸로 합니다. 누가 이걸로 합니까? 이걸로 하죠. 근데 많은 데로 가끔 좀 고리타분한 증명 문제나 다른 거랑 연계해서 풀어야 될 때 혹은 조건 자체가 팩토리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또 나름 또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설명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네,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런 거? 자, 6명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 그들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전형적인 순열 문제죠.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이게 n이에요. 3명을 뽑아 이게 r이에요. 일렬로 세운다. 근데 중복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걸 기호로 쓰면 npr 이므로 6p3이 된다. 그럼 6p3은 6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를 3번 곱한다. 그래서 20에 120 이렇게 정답이 된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네. 정의대로 움직이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다음을 계산하시오. MP n부터 시작이 n부터예요. 내려가면서 숫자를 하나씩 뺀 값을 2번 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또 막 분배해서 이렇게 푸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2는 0 2차 방정식 여기 n 여기 n 곱해서 42 더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42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된 숫자 2개
7과 6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 n-7 n 플러스 6 0 따라서 n의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6인데 n이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죠? 서로 다른 n개인데 n개 서로 다른 마이너스 6개는 없잖아. n은 7일 것이다.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푸는 학생들인데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없냐면 이게 뭐예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잖아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 그럼 굳이 이렇게 2차 방식 풀 필요 없이 연속하는 자연수 두 개를 곱했더니 답이 42가 나오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 해보는 거죠. 4, 3 안 되고 4, 3이 안 된대. 숫자가 커야 되니까. 그럼 5, 4 안 되고 6, 5 안 되고 7, 6 아 이게 되네. 그럼 앞에 있는 숫자가 7, 뒤에 있는 숫자가 6인 거니까 따라서 n 값은 7. 이렇게 약간은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고 그냥 푸시는 게 더 낫지. 뭐 2차 방식까지 굳이 끌고 안 되면 뭐 이래야 되겠지만 굳이 뭐 그러실 거 아니야. 어차피 이 숫자를 찾아냈다는 자체가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을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굳이 2차 방식까지 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것도 막 3차 방식 풀고 이런 거 3차 방식 풀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120을 어떤 세수에 이건 n부터 내려가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곱하는데 이게 연속하는 수잖아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 120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지? 그럼 이렇게 찾는 거죠. 뭐 3, 2, 1은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작잖아. 그럼 좀 더 커서 5, 4, 3 안 되네요. 6, 5, 4 이게 되네요. 그럼 맨 앞에 있는 n값이 6인 거니까 정답 n값은 6 이렇게 적당히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이것도 뭐 네. 앞뒤 숫자 바뀌었지 뭐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요. 굳이 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29번 너무 건너가기 좀 뭐해서 하나는 해봅시다. 자, DREAM 드림에 있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저배열로 읽으면 이제 드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꼭 D가 맨 앞에 갈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저 5개의 문자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이건 거죠. 이렇게 돼 있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5자리 일렬로. 그런 겁니다.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5개 중에 하나 오겠죠. 그 다음은 4개, 3개, 2개, 하나. 5팩토리언이네. 됐니? 그럼 선생님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5팩토리언 쓰시거나 아니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오겠어. 숫자도 워낙 자주 나와요. 5팩까지는 숫자가 자주 나와서 이 답이 120이에요. 6팩은 720이고 근데 그 다음은 외울 필요 없어요. 4팩은 요것만 곱한 거거든요. 이렇게 24예요. 3팩은 3, 2, 1, 6이에요. 2팩은 2고요. 1팩은 1입니다. 0팩도 1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워낙 자주 나온 숫자들이니까 그냥 뭐 암기한다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자주 나올 테니까 그냥 나오면 툭툭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번은 계승에 대한 표현, 팩토리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원래는 근데 저렇게 풀면 안 되고 원래는 이거죠. 원래는 서로 다른 5개의 문자 중에 중복 없이 그들을 모두 다 5개를 모두 다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아 이게 5팩토리구나.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아셨나요?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이거를 굳이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연습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니까 연습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 B, C, D, F의 6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A와 B가 이웃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중학교 때 했었죠. A, B를 이웃하게 만들다는 얘기는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묶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A와 B는 2명이 아닌
한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얘기죠. 왜 A가 움직이면 B는 따라서 가는 게 이웃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A, B를 한 사람 보고 나머지 C, D, E, F를 각각의 개체를 본다면 총 5명을, 이제는 6명이 아니고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5명을 전부 다 5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게 아니고 5명 전체를 일렬로 뽑는 거니까,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에요. 서로 다른,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5명 중에 5명을 뽑아 그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있어. 5PO, 5팩토리얼이죠. 그래서 3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3팩토리얼. 4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4팩토리얼. 5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5팩토리얼이래요. 그럼 이게 답입니까?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죠. 이건 뭐만 한 거냐면 AB라는 한 집단과 그 다음에 C, D, E, F를 각각의 개체를 보고 총 5개 개체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5팩토리얼이고, 이제 남은 거는 여기 AB 안에서 얘네들이 뭐 할 수 있냐면 자리 바꿈 할 수 있어요. 꼭 일렬로 배열할 때 AB를 이웃할 때 A가 먼저 올 필요는 없어요. B가 먼저 가도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A와 B의 자리 바꿈이 생기죠. A와 B를 자리 바꿈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배운 의미로 본다면 2명을 일렬로 배열하겠다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걸 절대 이렇게 뭐 10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어떤 경우는 뭐 10팩토리얼 제곱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얘대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건 10팩토리얼이 아니에요. 2와 5를 곱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안 돼요.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얘는 2 곱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10팩토리얼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아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120에다 2를 곱한 거니까 정답은 240.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셔야 되지. 뭐 이거를 10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AC 이끼리 이웃하는, 이번엔 3명이네요. 뭐 3명 묶으면 되죠. 네, 3명을 한 사람인 것처럼. 그럼 AC 빼면 남은 사람은 B, D, F. 총 몇 명이냐면 이제 4명이네요.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이 3명이 다시 일렬로 배열되겠죠. 저 안에서 자리 바꿈 3팩토리얼. 이걸 정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랬고요. 네. 이거. 자, 다음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하죠. A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AB가 이웃하지. 이번에 AB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묶을 때는 야, AB가 친한 것 같아. 둘이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일렬로 배열해봐. 네가 반장에 막 줄 세우는 거 아까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야, AB 싸웠대. 붙여놓으면 또 싸울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떨어뜨려 놔라. AB를 붙지 않게 해라. 그러면 붙이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붙지 않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뭐 A가 맨 앞에 있으면 일단 한 칸 띄우고 뭐 B를 둔다든지, 아니면 2칸 띄우고 B를 둔다든지, 아니면 3칸 띄우고 뭐 B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왜냐면 A가 맨 앞에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누가 또 맨 앞에 누가 올 수도 있고, 뭐 A가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아니면 2칸. 이러다 보면 또 A, B의 순서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우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A, B를 일단 빼세요. 얘네 둘이 문제니까 A, B를 빼세요. 그리고 C, D, E, F를 이 사람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걸 먼저 고민합니다. 4팩토리얼.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C, D, E, F 사이사이에다가 A와 B를 갖다 끼면 됩니다. 그러니까 C와 D 사이에다가, D와 E 사이에다가, E와 F 사이에다가 A, B를 끼면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선생님 여기도 A나 B를 둘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여기도 A나 B를 둘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여기서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A, B를 세울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가 나왔죠? 5자리가 나왔어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5개 자리예요. 그 중에 중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꽂아놓은 자리에 또 다른 사람 또 꽂지는 않는 뜻이야.
중복하지 않고 몇 개 자리를? 2개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여기와 예를 들어 여기를 선택했다 칩시다. 거기다가 A와 B를 일렬로 배열합니다. 여기 A 두든지 B. 그러면 C, A, D, B, D, E, B, F. 서로 이웃하지 않죠. 아니면 여기다 B를 두고 여기다 A를 두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없이 2개를 선택해서 그 둘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우리가 배웠던 순열이네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근데 아까 우리 이렇게 묶으면 이게 5팩이죠. 계산상 이게 5팩이 돼요. 5팩 곱하기 4. 아까 5팩은 120이라고 했으니까 120 곱하기 4. 정답은 480. 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됐죠? 35번도 마찬가지예요. A, C, E 이번엔 3명이래요. 여기까지. 그럼 D, F, D, E, F 3명을 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여기 이 4자리 중에 3명을 중복 없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4P3. 아까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네. 이 빈칸에다가 AC를 하나씩 두게 되면 AC 이 중에 어느 2명도 일렬로 이웃해서 배열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걸 따로따로 위에 있는 걸 공식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순열을 했고요. 물론 하긴 했는데 조금 헷갈리시긴 하겠죠. 네, 앞에 그 대표형 몇 개랑 개념 설명 들었다고 해서 이걸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해보시고 안 되는 거는 수요일날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조합을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합시다. 어차피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놓고 다음 시간에 여기는 질문과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조합에 설명 못했던 부분을 이어서 수업을 빠르게 마무리할 테니까. 조합은 보세요. 조합은 아까 이 내용이었죠. A, B, C, D, E 5명에서 2명을 뽑아요. 그럼 2명을 뽑을 수 있는 경우는 5 곱하기 4. 여기까지는 뭐죠? 순열입니다. 그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라는 개념의 순열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이 대표였어. 우리 팀 그 달리기 대표. 그럼 달리기 대표 2명을 뽑아놨죠. 근데 순열은 회장, 부회장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가 회장 자리야. 여기가 부회장 자리야. 여러분 보시기에. 근데 여기에 준수가 앉았어요. 여기 가인이가 앉았어. 그럼 준수 회장, 가인이 부회장. 또 둘이 자리를 바꿔요. 그럼 가인이 회장, 준수 부회장. 약간은 다른 케이스죠. 그렇지? 근데 순열은 자리가 바뀔 때마다 다른 케이스라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이번에 우리 반 달리기 대표 2명 뽑을 거야. 그러니까 달리기 잘하는 딱 봐도 달리기 잘할 것 같은 지민이랑 가인이가 나가도록 하거라. 알겠니? 그 2명 나와요. 그 달리기 대표 지민, 달리기 대표 가인. 근데 갑자기 선생님 잠깐 자리 비우고 왔더니 둘이 자리를 바꿔놨어. 달리기 대표 가인, 달리기 대표 지민. 그래서 선생님 물어보겠죠? 니네 뭐 했니? 둘이 자리 한번 바꿔봤는데요. 의미가 없는 거죠. 자리 왜 갖고? 그냥 니네 나가면 돼. 니네 둘이 달리기 대표야. 구분이 안 돼. 그냥 나가가 되는 거죠. 그 얘네들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B, A처럼 순서가 중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2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순열을 내가 지금 R명을 2명을 뽑았잖아요. 2명이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이 발생할 때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조합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순열을 할 수 있어야 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역으로 말하면 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순열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합 그 의미 안에 순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했었죠, 이거. NPR이 뭔가요? 그러면 이게 NPR이잖아요. 서로 다른 N명 중 중복 없이 R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그게 NPR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
일렬로 변한다는 게 뭐냐면 R명을 R명을 선택했잖아요. 그 R명을 일렬로 변한 거니까. 됐니? 그러면 서로 다른 N명의 중복 없이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변한 R 팩토리얼을 곱한 게 순열이니까 다시 양변을 R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면 이게 없어지고 나서 일렬 별이 없어진다는 뜻은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없이 R명을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는 NPR이라는 순열을 R팩으로 나눈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계산 다 한 게 순열이거든. 근데 순열은 선택한 다음에 동시에 R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그 R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R 팩토리얼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R 팩토리얼 곱한 게 순열이야. 그럼 양변을 R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면 이 R 팩토리 분모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서로 다른 N명 중 중복 없이 R명을 선택만 하면 이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앞으로 조합이라 부를 것이며 기호는 N, R은 똑같은데 가운데가 P가 아니고 대문자 C를 씁니다. 컨비네이션의 줄임말이에요. 조합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선택만 하는 케이스의 경우에 쓸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딱 요겁니다. 요거.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없이 R명만 선택하는 경우의 수. 얘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A, B, C, D, E 5명 있어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을 거야. 이 경우를 고등교과에 맞춰서 써보세요. 그러면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없이 두 명을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 있어요. 이게 OP라면 대표 2명을 똑같은 2명 뽑는데 대표 2명, 직책 구분이 없는 2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서로 다른 5명 중에 중복 없이 2명을 선택한 경우에 선택만 한 경우에 경우 배열하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뽑기만 했다는 뜻이에요. 특히 혹은 그 배열의 의미가 없을 때 얘네들은 자리 바꾸면 다르지만 얘네들은 자리 바꾸면 똑같기 때문에 배열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OCE가 되고 OC의 계산법은 OP2를 배웠죠? 조합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은 없어요. 순열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OP2를 뒤에 있는 E 팩토리얼로 나눕니다. 그럼 이게 순열의 조합에 대한 계산법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설명드릴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안에 1, 2, 3, 4, 5 5개 공이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있어요. 그러다 내가 2개를 뽑을 생각이야. 근데 그 2개를 뽑았는데 그 뽑아낸 두 수를 가지고 나는 집합을 만들 거예요. 집합의 원소로 만들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2와 3을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뽑을 때 집합 안에 2, 3을 이렇게 배열하는 것과 집합 안에 3, 2를 이렇게 배열하는 거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얘네들은 같은 거잖아. 집합은 순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집합이잖아요. 중복이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뽑을 수 있는 케이스를 본다면 1, 2를 뽑을 수 있고 중복 없이 2개 뽑는 케이스는 1, 2 그 다음에 1, 3 1, 4 1, 5 2, 3 2, 1 2, 3 2, 4 2, 5 3, 1 3, 2 3, 4 3, 5 4, 1 4, 2 4, 3 4, 5 5, 1 5, 2 5, 3 5, 4 내가 저기 있는 5개 중에 2개를 뽑을 수 있는 케이스는 총 이렇게 몇 가지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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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가 5줄 총 20가지입니다. 근데 그 20가지 안에 얘랑 같은 거잖아요. 2가지가 아니고 1가지가 되는 거예요. 1가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지울게요. 그러니까 2개가 아니고 칠 때는 1개니까 2개 중에 1개를 지워봅시다. 2개 중에 1개를 지워요. 2개 중에 1개를 지워요. 2개 중에 1개를 지워요. 2개 중에 1개를 지워요. 그럼 누가 선택됐냐면 얘 선택됐고 3일 선택됐고 4일 선택됐고 5일 선택된 겁니다. 됐나요? 2, 3은 지워요. 그럼 3일은 되는 거야. 2, 4를 지워요. 4일은 되는 거야.
2, 5를 지워요. 5, 2는 되는 겁니다. 3, 4를 지워요. 4, 3은 되는 거야. 3, 5를 지워요. 5, 3은 되는 겁니다. 5, 4를 지워요. 4, 5를 지워요. 5, 4는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몇 개 나와요? 정확히 10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그 2개를 일렬로 배열했더니 2번씩 중복이 발생하네? 이걸 내가 앞으로 줄여서 OC2라고 부르며 얘를 조합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됐나요? 그래서 조합은 아까 보신 것처럼 순열을 R팩으로 나누면 조합이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